내 딸이 결혼할 때 그놈이 내 앞에서 그랬습니다. 아버님,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요,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그놈의 목소리가, 그놈의 표정이, 그놈이 흘렸다는 눈물까지도 길게 이어지는 침묵.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28해 동안 제 손으로 키운 딸을, 제가 아끼고 사랑한 딸을 그 남자에게 맡긴 겁니다. 결혼식장 문을 나서면서도, 딸의 손을 놓으면서도 저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도 행복할 거야.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놈이 내 딸을 2번이나 울렸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건 1년 전인데 결혼하기 3달 전이었습니다. 딸이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왔어요. 평소 같으면 밝은 표정으로 아빠 왔어요 하고 들어오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그냥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주저앉더군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다 온 게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그래서 제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제가 다시 물었을 때 딸이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8살 먹은 어른이 제 품에 안겨서 마치 5살 때처럼 엉엉 울더군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놈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2사람이 함께 여행도 다녀왔다고. 그런데 딸에게만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놈의 회사 동료가 술자리에서 실수로 말을 흘렸대요. 너희 둘은 언제 결혼해? 하고. 그 자리에 딸의 친구도 있었고 그 친구가 딸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라는 게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습니다. 당장 그놈을 찾아가서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 품에서 울고 있었기에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 새끼 지금 어디 있어? 제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내가 헤어지겠다고 했어. 이미 끝났어.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소리 안 나게, 딸이 모르게. 부모로서의 무력함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딸은 회사도 나가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더군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그놈이었습니다. 김민수. 내 딸의 약혼자였던 그 남자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뭐야,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왔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것도 2무릎을 모두. 그리고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놈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울고 있더군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코까지 훌쩍이면서. 아버님, 저 진짜 정신 나갔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건 지은이입니다. 지은이밖에 없습니다. 그놈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랑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님, 제발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저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당장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남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이 남자를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딸이 현관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 저는 딸을 말렸습니다. 지은아,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해. 그런 놈 믿으면 안 돼.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 나 민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제발. 저는 결국 물러섰습니다. 딸의 눈을 보니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딱 한 번이다. 한 번만 더 우리 딸 울리면 그때는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놈은 고개를 연신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잘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 앞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그놈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엔 진심이길 바란다고.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놈은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사도 새로 옮겼고 매일 딸에게 전화했고 주말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극진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아버님, 제가 이거 사왔어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딸도 다시 밝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예전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래,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한 번의 실수를 평생 가져갈 필요는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정말 결혼식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딸의 팔을 잡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딸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베일 너머로 보이는 딸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28해를 함께 살아온 내 딸이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단 앞에 서 있는 그놈을 봤습니다. 김민수. 검은 턱시도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 남자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딸의 손을 그놈의 손에 건네줄 때 그놈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사랑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딸과 사위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고 저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예쁘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면서도 어딘가에서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그 느낌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제 우리 딸 행복할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딸과 사위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4박 5일. 공항으로 가기 전에 딸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잘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행복해라. 저는 정말로 딸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끔 집에 들렀을 때 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위와의 관계도 좋아 보였고 신혼집도 잘 꾸며놨더군요. 딸은 아기를 원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됐을 때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요즘 산부인과 다녀. 아기 갖고 싶어서.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좋지. 우리 손주 빨리 보고 싶네. 딸은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딸은 매달 실망했습니다. 이번 달도 안 됐어, 아빠. 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때가 되면 오는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밤 10시 30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소리.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딸이 다친 건지. 지은아, 제발 말 좀 해봐. 아빠, 지금 당장 갈게. 어디야? 제가 소리쳤을 때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민수가 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새끼가 또 바람을 피운 거야? 제가 물었을 때 딸이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 후배랑 6개월 전부터. 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말 듯 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텁!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컵이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아빠가 지금 당장 갈게. 제가 말했습니다.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집이야. 혼자 있어. 민수는 회사 야근한다고 나갔어. 근데 거짓말이야. 분명 그 여자랑 있을 거야.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 사고 나면 어떡해.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딸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걸리는 거리지만 그날은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신호등도 제대로 안 보고 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딸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계속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딸의 얼굴을 본 순간을 말입니다. 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한 걸 좋아하던 딸이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보니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그 말밖에 못하더군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등을 토닥이면서 괜찮아 하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이 조금 진정되자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딸이 말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후배가 있었다고. 25살 신입사원. 민수가 그 후배의 멘토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업무적인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가 그 후배와 자주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회의한다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수가 약속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딸의 친구가 우연히 봤다고 합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민수가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그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딸은 처음에 회사 후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그냥 동료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고 민수는 그 여자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 민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누구야? 왜 같이 저녁 먹은 거야? 그런데 민수가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냥 팀원들이랑 회식했어. 네 친구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딸은 확신했다고 합니다. 분명 뭔가 있다고. 그래서 민수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봤다고 합니다. 민수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보고 싶을 거야. 오빠, 나 오늘 오빠 생각하면서 잠들 거야. 사랑해. 그런 메시지들이 수백 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매달 산부인과 가면서 아기 가지려고 노력할 때 민수는 다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어. 내가 우리 이번 달에는 아기 생겼을까? 하고 기대할 때
민수는 그 여자랑 손잡고 데이트하고 있었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을 안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버님.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야근 다녀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야근이면 회사에서 왔을 텐데 왜 향수 냄새가 나지? 그것도 여자 향수 냄새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민수, 내가 1년 전에 뭐라고 했지? 한 번만 더 우리 딸 울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그 말 기억나? 민수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막았습니다. 일어나. 이제 무릎 꿇는 거 소용없어. 나 이제 그런 거 안 믿어.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아, 짐 싸. 우리 집으로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당장 짐 싸. 이런 놈이랑 1분 1초도 더 있을 필요 없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저는 소리쳤습니다. 닥쳐.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그걸 스스로 버린 거야. 딸이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저는 딸을 도와줬습니다. 민수는 현관에 서서 미안해, 지은아, 미안해 하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30분 후 저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가 딸에게 매달렸습니다. 지은아, 제발. 나 없이는 못 살아. 제발 가지 마. 하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니야. 딸은 우리 집으로 돌아온 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전화를 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민수 회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대? 그 여자랑도 여전히 만나고 있다던데. 그 말을 들은 딸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끝낼래.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저는 딸을 응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런 놈이랑 평생 사는 것보다 지금 끝내는 게 나아.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신혼집에 있던 가구, 가전제품 모두 처분했습니다. 딸이 고른 것들, 딸이 아꼈던 것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딸의 꿈이, 딸의 희망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딸의 친구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얘기였습니다. 지은아, 민수 회사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고 다니더라.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밥 먹으면서 농담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라. 민수가 결혼했다는 것도 이혼하려고 한다는 것도.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제 딸이 매일 밤 울면서 잠드는 동안 그놈은 회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다니?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절대 안 돼. 그놈이 너무 쉽게 벗어나고 있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있어.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나서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두운 네이비 색상의 정장, 흰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제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려고 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수 회사 좀 다녀올게.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냥 법으로 해결하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놈이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어. 내가 직접 나서야 해.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딸도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 설마. 저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아빠는 그냥 할 말만 하고 올게. 지은아, 내가 울고 있는 동안 그놈이 웃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 민수의 회사는 판교에 있었습니다. IT 기업, 10층짜리 건물. 제가 미리 알아본 정보였습니다. 민수는 4층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였습니다. 저는 11시 50분에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느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회사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했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보안 데스크가 있었지만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4층. 복도 왼쪽에 개발팀이라고 적힌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컴퓨터가 가득한 책상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직원들. 몇몇은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는 참이었고 몇몇은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몇몇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 당연했겠죠. 저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민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사무실 한가운데 창가 쪽 자리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민수와 얘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겠죠? 딸이 말했던 그 후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도 제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분위기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 앞 2m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민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마우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똑 하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아, 아버님.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민수 아는 사람인가?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깐 나와봐.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어붙은 것처럼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김민수, 잠깐 나와보라고. 그제야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유리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가 뒤따라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에 유리문 바로 앞에 섰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다 보이는 곳에.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 아버님, 여기서는. 민수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끊었습니다. 여기가 딱 좋아. 내 동료들도 다 들어야 할 얘기니까.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유리문 안쪽에서 직원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 저는 그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크고 명확하게. 유리문 안쪽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김민수, 너 내 딸이랑 결혼한 지 1년 됐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너 지금 저 안에 있는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다며? 6개월 전부터?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뭐? 내가 거짓말한 것도 여기고 바람핀 것도 여기잖아. 아니야? 직원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입을 벌린 채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후배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오해가. 민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내가 그 여자랑 손잡고 다닌 것도 오해고 사랑한다고 문자 보낸 것도 오해야?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민수와의 거리가 1미터도 안 남았습니다. 저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수, 너 기억나? 1년 전 결혼식 날 내 앞에서 뭐라고 했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했지? 그리고 결혼 전에 처음 바람 피웠을 때도 무릎 꿇고 빌었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1년 만에 또 똑같은 짓을 했어. 아니, 더 나쁘게 했지. 결혼 전에는 그래도 숨겼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회사에서 놀아놨잖아. 내 딸이 뭘 잘못했어? 내 딸이 매달 산부인과 다니면서 우리 아기 갖고 싶어 하며 기도할 때 너는 뭘 했어? 다른 여자랑 손잡고 데이트했지. 내 딸이 집에서 내 저녁 챙겨놓고 기다릴 때 너는 뭘 했어? 그 여자랑 호텔 가서 놀았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야. 고작 1년. 결혼한 지 1년 만에 또 배신한 거야?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해? 아니지. 넌 애초에 변한 게 아니야. 원래 그런 놈이었던 거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송하다고? 그 말 나도 1년 전에 들었어. 무릎 꿇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했지. 근데 그게 내 반성이냐? 6개월 만에 또 똑같은 짓 하는 게 내가 말하는 반성이냐? 저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 저와 아내, 그리고 딸과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민수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이날 기억나? 이날 내 딸 옆에서 웃던 내 얼굴 보여?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평생 지키겠다고 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우는 게 뭐야? 내가 울 자격이 있어? 진짜 울어야 하는 건 내 딸이야. 내가 배신한 내 딸이 매일 밤 울고 있어. 너는 뭐야? 회사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잖아. 저는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그 후배 여자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기혼자인 거 알고 계셨나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도 똑같은 짓을 해서 무릎 꿇고 빌었던 전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결혼한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이 사람은 결혼한 걸 숨겼을 테니까. 자기가 집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숨기고 여기서 다른 여자랑 놀았을 테니까. 그 후배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직원 한 명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도 피해자일 수 있겠구나. 민수가 거짓말했을 테니까. 저는 민수를 향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김민수, 잘 들어.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 나도 그걸 인정해. 그래서 내가 처음 잘못했을 때 나는 기회를 줬어. 내 딸도 널 용서했고 우리 모두 널 믿었어. 하지만 넌 그 믿음을 배신했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리고 알아야 할 게 있어. 같은 잘못을 2번 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야. 그건 천성이야. 내 본성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변하지 않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아버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정말.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됐어. 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너한테 할 말은 다 했어. 이제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다 이뤘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민수, 오늘을 절대 잊지 마. 이 부끄러움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제발 그 사람한테는 똑같이 하지 마.
하지만 너라면 또 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4층 복도를 봤습니다. 민수는 유리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직원들의 표정은 경악, 실망,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긴장이 풀려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빠 어디야? 괜찮아?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지금 돌아가는 중이야. 아빠 무슨 일 있었어?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할 말하고 왔어. 이제 다 끝났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옳았는지, 너무 과했는지.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행동이 과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까지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에 대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딸이 우는 걸 지켜보기만 해야 했나요?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받고 이혼 조정을 하고 그렇게 조용히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차가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눈물에는, 딸의 고통에는 그보다 더 직접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민수가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느끼길 바랐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동료들, 특히 그 후배 여자도 그들이 민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일이 있고 3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우리 집에 있었고 이혼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더 이상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딸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민수 회사에서 소문 엄청 났대. 다들 민수 피하고 그 후배 여자는 회사 그만뒀대. 민수도 곧 그만둘 것 같다던데.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저를 봤습니다. 아빠 회사에 갔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말 안 하고 갔네. 하지만 아빠는 후회 안 해. 그놈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게 화가 났어. 딸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빠. 아빠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최선을 다했어. 그놈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분명히.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민수한테 매달려 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원했던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딸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2024년 8월 15일 이혼 조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딸과 민수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끝났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1년 2개월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났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딸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딸은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딸은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마케팅 쪽 일이었는데 딸이 원하던 분야였습니다. 첫 출근 날 딸이 정장을 입고 현관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 다시 일어났구나. 딸의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울기도 했고 가끔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웃음도 늘었고 새로운 취미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녔습니다. 어느 일요일 딸과 함께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아직도 가끔 힘들긴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볼 수 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빠가 너 자랑스러워.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날 회사에 가서 그렇게 해줬을 때 처음에는 놀랐어. 그리고 조금 부끄러웠어. 하지만 이제는 고마워. 정말. 그때 아빠가 나서지 않았으면 나 계속 민수한테 매달려 있었을 것 같아. 혹시 다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민수가 다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근데 아빠가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으니까 나도 정리할 수 있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은 이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새로운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혼자서 괜찮을까,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딸은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예쁘게 꾸미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도 하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딸이 집에 들를 때마다 저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정말로 괜찮은지,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딸은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예전처럼 흐리지 않고 맑고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때 회사 간 거 후회 안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혀. 아빠는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어. 왜?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일찍 갔어야 했다고 생각해. 내가 첫 번째로 배신당했을 때,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어. 그럼 두 번째는 없었을 텐데.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나한테는 최고의 아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게 의미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라는 건 참 어려운 역할입니다. 자식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지만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걸 지켜봐야 할 때도 있고 자식이 스스로 일어나길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부모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너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자식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때는 부모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날 제가 민수의 회사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왜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니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제 체면이 아니라 제 딸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제 딸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이혼은 실패한 결혼의 끝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이혼은 잘못된 인연을 끊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이혼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선택입니다. 이혼은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제 딸은 이혼을 통해 실패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제 딸은 이혼을 통해 강해졌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고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로서 딸이 그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김민수,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은 제 딸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2번이나.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딸은 당신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제 딸은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질 겁니다. 반면 당신은 평생 그날을 기억하며 살 겁니다. 회사 복도에서 동료들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들었던 그날을, 그게 바로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만약 당신의 자식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직접 나서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의 자식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강하게,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밝게, 더 당당하게.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 감사합니다. 그날 제가 민수의 회사에 갔던 것, 동료들 앞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꾸짖었던 것, 그 모든 게 제 딸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니까요. 제 딸의 아버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부모님, 친구, 전문가, 누구든 좋으니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